6월 28일 수요일 상암동 클라스 시작합니다. 네, 어제 저녁부터 지금까지 전라도, 경상도 등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특히 지금은 전북 지역에 거센 비가 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상암동 클라스는 남부지방 집중호우 소식 먼저 자세히 다루고 준비된 코너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날씨부터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김민지 기상캐스터, 비 소식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현재 영남과 제주는 호우특보가 해제되고 호남은 여전히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밤사이 호우경보가 확대되면서 중대본 1단계를 2단계로 격상하고 호우위기경보를 주의해서 경계 단계로 상향했습니다. 장마로 인해 가로수와 나무가 쓰러지거나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지는 등 각종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더 많은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미 남부지방은 200mm 넘게 비가 쏟아진 상황입니다. 이 가운데 장맛비는 오전까지 이어질 텐데요. 호남 많은 곳에는 100mm 이상, 영남은 최고 80mm가 예상됩니다. 오후에는 강원 영동을 제외한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쏟아지겠습니다. 양은 5에서 40mm 정도가 예상되고요. 영남 지역은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해 요란하게 내리겠습니다. 어제부터 영남 내륙과 강원 남부 동해안은 폭염특보도 발효 중입니다. 오늘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0도를 넘는 가운데 이들 지역은 체감온도가 33도를 넘어 매우 덥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28도로 어제와 비슷한 더위가 예상되고요. 내일은 장맛비의 영향으로 기온이 더 내려가겠습니다. 밤사이 곳곳에서 열대야 수준의 더위를 보였는데요. 현재 서울 24도, 강릉 25도로 벌써 기온이 많이 올라 있습니다. 낮 기온은 전주 31도, 강릉, 대구 32도로 무더위가 예상됩니다. 내일은 다시 전국에 장마가 시작될 텐데요. 주로 중부를 중심으로 비가 쏟아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어젯밤부터 광주 전남에는 많은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전남 함평에는 시간당 70mm가 넘는 비가 내려서 주민 1명이 실종됐고 광주에는 300mm 넘는 강수량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광주광역시의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진명 기자, 지금도 비가 많이 내리고 있나요? 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광주 각화 IC 진출로입니다. 뒤로 도로가 통제된 모습이 보일 텐데요. 밤사이 많은 비로 토사가 유출되면서 복구 작업이 한창입니다. 어젯밤부터 내린 비는 지금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광주에는 한때 시간당 50mm 넘는 빗줄기가 쏟아졌습니다.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에는 호우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어젯밤부터 광주에는 268mm, 전남 담양 211mm, 함평 187mm의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피해도 이어졌습니다. 광주와 전남 소방본부에는 밤사이 200건 넘는 비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시간당 7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진 전남 함평에서는 하천 수문을 열기 위해 외출했던 60대 여성이 실종됐습니다. 광주에서는 서구 금호이동 주민센터 등 앞 도로 등 곳곳에서 도로 침수가 발생해 배수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광주 북구 석곡천 제방 일부가 유실돼 주민 10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국립공원 무등산의 2개 탐방로와 광주 양동시장 하부 주차장 등 광주에서만 13개소가 긴급 통제되고 있습니다. 네, 방금 정진명 기자도 전해줬지만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면 광주광역시 석곡동 제방이 유실돼서 월산마을 주민 인근 초등학교로 대피해야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지금 전달돼 있습니다. 월산마을 주민분들은 인근 초등학교로 대피하시길 바랍니다. 또 중요한 게 지금 광주 지역 비는 언제까지 더 내릴까요? 네, 어젯밤부터 내린 비는 오전까지 더 내린 뒤 소강 상태를 보일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에는 30에서 80mm, 광주와 전남 서부에는 10에서 60mm가 더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광주에서 JTBC 정진명입니다. 네, 광주 각화 IC 진출로에서 정진명 기자가 소식을 전해줬는데 지금 각하 사거리 방면 진출로도 낮 12시까지 도로가 통제된다라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광주 각화 사거리 방면 진출로 낮 12시까지 도로가 통제되니까 광주 지역에 계신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호우특보가 내려졌다가 방금 해제가 된 경남 지역도 어젯밤부터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호우특보가 해제가 됐지만 비 피해 신고도 계속 잇따르고 있는데요. 경남 창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배승주 기자, 지금 비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제가 나와 있는 경남 창원시에는 밤새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했습니다. 간간히 천둥과 번개까지 쳤습니다. 현재 경남에 내려진 호우특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오늘 새벽 4시까지 남해군에 64.5mm가 더 내려 지난 25일부터 누적 강수량은
261.8mm를 기록했습니다. 또 사천과 진주도 누적 강수량이 200mm를 넘었습니다. 네, 지금 배승주 기자 뒤가 소방서 같은데 접수된 피해가 있습니까? 네, 저는 창원 성산 소방서에 있는데요. 비 피해 대비해 밤새 직원들이 출동 대기하면서 마음을 졸였습니다. 이쪽을 보시면 배수 펌프가 있습니다. 차량에도 모두 배치가 돼 있습니다. 비 피해 시구는 서부 경남에 집중됐는데요. 남해군 일대에선 주택 4채가 침수돼 주민 4명이 이웃집이나 경로당으로 피신했습니다. 또 진주에서는 도로가 물에 잠기는 등 밤새 59건의 신고가 소방에 접수됐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산림청은 새벽 1시부터 경남의 산사태 위기경보 경계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현재 지리산 국립공원도 출입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창원 성산 소방서에서 JTBC 배승주입니다. 네, 경상도 상황도 알아봤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 광주광역시 석곡동 제방이 유실된 상태입니다. 월산마을 주민들은 인근 초등학교로 대피해야 한다, 이런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인근 초등학교로 아직 대피하지 않으신 분들은, 월산마을 주민분들은 서로 좀 연락하시면서 대피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엔 보도국 연결해서 자세한 호우 상황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박상욱 기자, 지금도 강한 비가 계속되고 있다고요? 네, 밤사이 호남과 영남 일대에 호우 경보와 호우 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지금은 호남 지역에만 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 대부분, 전북 서부를 중심으로 현재 호우 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이들 지역엔 밤사이 거센 비가 계속됐는데 지금도 곳에 따라 시간당 40mm 안팎의 매우 강한 비구름대가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이어진 비의 양은 오전 7시 기준 광주 274.6mm, 전남 담양 217mm, 경남 남해 205.2mm, 사천은 179mm에 달합니다. 네, 앞으로의 상황이 궁금합니다. 앞으로 예보는 지금 어떻게 내려져 있습니까? 네, 어제 저녁부터 시작된 비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차차 소강 상태에 접어들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대기가 불안정해 중부지방과 호남, 영남 등 곳곳에서 오후까지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이어질 걸로 예상됩니다. 문제는 내일인데요. 이미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한 차례 많은 비가 내린 상황에서 내일부터 다시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릴 걸로 보입니다. 이 비는 중부지방을 강타할 전망인데 기상청은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남권과 전북에 최고 150mm 이상, 또 충북과 경북 북부엔 최고 100mm, 강원 영동과 전남권, 경북권 남부와 경남 제주에 최고 60mm의 비가 올 걸로 내다봤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전 10시부터 좀 소강 상태일 수도 있지만 계속해서 앞으로 더 주의를 해야겠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광주광역시 영산강 극락교 지점에 홍수주의보가 내려져 있기 때문에 주변 하천을 지나지 말아달라는 그런, 그리고 홍수 피해가 없도록 유의해달라, 이런 정부의 발표도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극락교 지점 홍수주의보 내려져 있다는 점도 다시 한번 이 지역 주민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취재기자 통해서 조금 더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두성 기자. 네. 일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도 2단계로 지금 가동이 되고 있죠. 네, 맞습니다. 네. 지금 단계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살펴드리면은 어젯밤 11시 45분쯤부터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에서 경계로 높였습니다. 네. 재난안전대책본부도 2단계로 높여서 가동을 했는데요. 앞서서 이 저녁 9시쯤에는 중대본 1단계를 가동하고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올린 상황이었는데 한 2시간 45분 만에 다시 한번 올린 상황입니다. 이 중대본이 당부한 내용을 또 짚어드리면 호우로 인해서 이 피해가 상당히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일단 해안가, 하천 등에는 접근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 특히나 위험한 곳이기 때문인데요. 또 이 산불 피해 지역, 여기는 또 토사 유출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험 요인을 철저히 점검할 것을 이제 관계기관에 지시한 상황입니다. 네. 또 이번 호우 피해 이 광주와 전남 지역에 집중이 됐는데요. 이 전남 한평군에서는 이 수문을 열기해서 외출한 60대 여성이 실종됐다라는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습니다. 네. 빨리 찾아서 신변을 확보했으면 좋겠는데 일단 현재 소방당국이 수색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네. 이 시설들도 많이 파손이 됐습니다. 이 주택 파손이 신고가 한 건이 광주에서 들어왔고 또 이게 응급 복구 중이라고 합니다. 공공시설 역시 이제 유실이 됐는데요. 사면 2개소가 유실이 됐고 공사장도 침수가 한 곳에서 발생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계속해서 이 밤 사이에 피해가 이어졌는데 또 이 광주 서구 금호동에서는 이 변압기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 낙뢰로 인해서 화재가 났는데 이로 인해서 한 30가구 정도가 정전 피해를 겪은 상황이고요. 이 나무가 집으로 쓰러지거나 주택에 침수할 우려가 있어서 사전 대피한 주민들이 있었습니다. 네. 광주에서 12명, 그리고 전남 5명, 경남 4명 등 21명이 주택 침수 우려나 나무가 집으로 쓰러져 사전에 대피한 주민들이 있었습니다. 네. 지금 이제 8시가 지나서 뭐 직장에 이런 뭐 공사장 현장에 출근한 상황을 파악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이 수치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겠다. 네, 접수가 맞습니다. 되는 것들은 좀 더 많아질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광주광역시 쪽에 속보가 들어오고 있는데 광주광역시 석곡동 제방이 유실돼서 월산마을 주민분들 인근 초등학교로 대피해야 한다는 소식 들어와 있고요. 또 광주광역시 각화 사거리 방면 진출로가 낮 12시까지 도로가 통제된다. 그리고 영산강 광주광역시 극락교 지점, 영산강 중에서도 이제 광주를 흐르는 그 극락교 지점에 홍수주의보가 있으니까 그 주변은 지나지 말아달라는 그런 당부의 메시지도 지금 지자체로부터 들어와 있습니다. 안전에 꼭 유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서울은 사실 비가 안 오고 있어서 네, 맞습니다. 이 수도권 계신 분들은 남부지방에 이렇게 비가 많이 왔나 네. 싶으실 텐데 상황이 조금 피해가 좀 커질 것으로도 네.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국립공원 탐방로도 통제가 되고 있죠? 네, 맞습니다. 국립공원 탐방로 역시 이렇게 비가 오거나 호우주의보, 호우특보가 내려진 상황에서는 당연히 통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현재 이제 국립공원 10개 공원에 299개 탐방로, 제가 조금 짚어드리면은 한라산 7곳, 지리산 54곳, 한려해상은 43곳, 내장산은 21곳, 그리고 가야산 9곳, 덕유산 16곳, 다도해 60곳, 월출 11곳, 변산 15곳, 무등산 63곳 등 총 10개 공원에서 299개나 되는 탐방로가 현재 통제가 되고 있고요. 예. 뿐만 아니라 이 탐방로와 하천변 역시 광주 2곳, 부산 5곳에서 이게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7시 기준이었습니다. 7시 기준으로 탐방로와 하천변이 통제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네. 영산강 유역 홍수주의보가 발령이 됐다. 광주광역시 극락교 지점입니다. 특히 이 부분에 지금 시간이 갈수록 지금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는 그런 위험하다는 그런 제보도 들어와 있는데요. 영산강 광주광역시 극락교 지점에 홍수주의보가 발령이 됐기 때문에 이 지역 주민분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비가 소강 상태여도 사실은 계속 주의해야 할 수밖에 없는 부분 가장 중요한 게 또 산사태입니다. 네, 맞습니다. 비가 왔을 때 집안이 약해져 있는 상태인데요. 또 비가 더 온다고 하니까 네. 이 산사태 관련해서도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일단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집안이 약해지기 때문에 네. 산사태가 발생할 위험이 상당히 커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지금 비가 오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이미 흙이 유실되거나 쏟아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유의하게 되는데요. 네. 지금 보시는 게 이제 산사태 경보 화면입니다. 네, 산림청 웹사이트죠. 네,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위기경보 발령이 된 보면은 산사태 위기경보 수준이 관심, 주의, 경계, 심각 4단계로 차근차근 올라가고 있는데 이 산림청에서 경남과 전남 지역에 대해 오늘 새벽 1시였습니다. 한 7시간 전쯤이죠. 오늘 새벽 1시부터 산사태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높였습니다. 2번째 단계에서 3번째 단계로 옮긴 건데요. 네. 이게 경남 지역과 전남 지역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산사태 주의보가 내려진 곳이 오늘 오전 7시 기준으로 전북 진안군과 장수군 그리고 전남 여수시고요. 예. 산사태 경보 조금 더 위험할 수 있겠는데 이곳은 전남 순천시에 오늘 오전 7시쯤을 기해서 산사태 경보가 내려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전남 순천시 산사태 경보가 발령돼 있다. 이 지역 주민분들도 주의를 하셔야겠는데 네. 주의를 한다는 말이 그러니까 산사태가 일어날 것 같다. 이 징후가 있잖아요. 요것도 네. 정리를 해주시죠. 맞습니다. 일단 이 산림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산사태 이제 경보 예고 징후가 있는데요. 네. 제가 잠시 보면서 지금 나오는 요 장면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산사태 징후는 미리 알 수가 있습니다. 산비탈에 물이 솟거나 이 땅에서 물이 올라올 곳이 아닌데 하천이 아닌데 물이 올라오거나 또 흙이나 돌이 어디선가 떨어질 때 이때 산사태가 일어나는 게 아닌지 한 번쯤 의심을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네. 바람이 없는 상황, 분명히 나의 피부로는 바람이 느껴지지 않는데 내 눈앞에 있는 나무가 흔들린다.
이거는 뿌리부터 흔들린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땅이 흔들리고 이 산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징후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바람이 없이 나무가 흔들리는 장면을 본다면, 내 눈앞에서 이런 장면이 연출이 된다면 바로 그 즉시 현장을 벗어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산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또 마찬가지로 세 번째로는 계곡에서 흙탕물이 내려온다. 이게 물론 비가 와서 흙탕물이 쏟아지는 걸 수도 있지만, 이 흙이 섞인 물이 계곡을 통해서 점점 내려온다고 하면은 이게 산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즉시 그 자리를 피하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산림청에서 제공한 정보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은 산비탈에서 물이 솟거나 돌이 벌어질 때, 바람 없이 나무가 흔들릴 때, 계곡에서 흙탕물이 내려올 때,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셨다가 눈앞에서 이런 장면을 보게 된다면 그 즉시 현장을 빠져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8시 기준으로 산림청이 산사태 정보 시스템을 업데이트를 했는데 보니까 7시 기준으로 경보였던 순천이 주의보로 조금 낮아지긴 네.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주의하셔야 될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추가로 이제 전남 고흥군 역시 네. 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산사태 주의보 전남 지역 특히 조심하셔야겠는데, 산사태가 발생했을 때 네. 어떻게 대피해야 되는지 행동 요령도 좀 정리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이 역시 이제 행정안전부가 이 지침을 마련한 상황인데요. 네. 제가 살펴보면은 이 산지 인근의 주택, 이 산지에 있는 주택이라면은 이 배수로를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잡목들, 뭔가 이 물이 빠져나갈 공간을 막고 있는 것들을 이제 점검을 해야겠죠. 또 이제 산속, 내가 피치 못하게 산에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서 이제 산사태가 발생한 우려가 있다라고 할 때는 일단 높은 곳으로 가야 합니다. 일단 흙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쏟아지기 때문에 최대한 내가 허용할 수 있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만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이 흙이나 물이 계곡 쪽으로 쏟아지기 때문에 무조건 이 계곡에서는 벗어나야 한다는 걸 꼭 명심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주택 안에 있다가 산지 지역에 있는 주택에 살고 있는 주민분들은 대피하시기 전에 혹시나 모를 2차 피해,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서 이 가스, 전기는 일단 차단을 하고 네. 두꺼비 집을 내려놓거나 가스 밸브를 꼭 잠근 채로 대피를 하셔야 혹시나 모를 추가 피해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이 전기 감전 사고도 상당히 맞습니다. 이런 비가 많이 왔을 때 위험하다고 하니까 다시 한번 지금은 점검해서는 안 됩니다. 비가 올 때는 이미 네, 피해야 점검을 합니다. 하셨어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은 혹시 안 했다고 해서라도 대피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네, 불필요한 외출을 하시면 안 되겠고요. 또 전기 시설에는 일단은 접근하지 말아 주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 다시 한번 광주 지역에서 들어온 속보를 좀 계속 정리를 해드리면, 광주광역시 석곡동 제방이 유실돼서 월산마을 주민분들은 인근 초등학교로 대피해야 한다라는 소식 들어와 있고요. 또 광주광역시 각화 사거리 방면의 진출로가 낮 12시까지 도로가 통제된다. 그리고 영산강 광주광역시 극락교 지점 홍수주의보가 발령된 상태니까 이 지역 인근 주민분들 주의를 당부하는 그런 속보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자, 앞으로 비가 더 온다고 아까 박상욱 기자도 정리를 해줬는데, 맞습니다. 간단히 앞으로 속보, 기상청 네. 속보만도 정리를 좀 해주시죠. 일단 기상청이 이제 7시를 기해서 이제 발표한 속보 내용을 좀 짚어드리면요. 네. 7시에 발효가 됐는데 이제 호우주의보가 여전히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는 나주와 담양, 곡성, 구례, 장성, 화순, 고흥, 보성, 여수, 광양, 순천, 장흥, 무안, 한평, 영광 꽤 많습니다. 이 전남 지역에 계시는 주민분들 이 부분 기억하셔야겠고요. 전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창과 부안, 군산, 김제, 순창, 정읍, 남원 그리고 광주광역시가 현재 오전 7시 기준으로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상황입니다. 이렇게 호우주의보, 그러니까 호우특주의보와 경보 합쳐서 이제 특보가 발효될 때는 행동 요령이 있습니다. 시민들께서 꼭 기억해야 할 행동 요령인데요. 호우특보가 발효된 상황에서는 일단 외출을 자제해야 됩니다. 안전한 곳에 머물면서 밖에 나가는 일을 피해야 하고요. 네. 기상정보, 저희 방송이나 다른 기상정보를 계속해서 청취하면서 어떻게 상황이 바뀌는지 기억해야겠습니다. 네, 호우특보 중 또 이후에도 지금 행동 요령 나가고 있는데요.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종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전남 한평군에선 60대 여성이 수문을 살피러 갔다가 물길에 휩쓸려서 실종됐습니다. 나무가 쓰러지고 주차장이 침수되는 등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김지훈 기자가 밤사이 피해 상황 전해드립니다. 교차로에 인도가 안 보이게 빗물이 차올랐습니다.
물폭탄의 가로수는 절반으로 뚝 꺾였습니다. 광주엔 어젯밤 10시부터 오늘 오전 5시까지 180mm가 넘는 비가 쏟아졌습니다. 광주천은 범람했고 한 농수산물 유통센터 지하 주차장은 침수됐습니다. 나무가 주택으로 쓰러져 12명이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밤새 140mm 넘게 쏟아진 전남에서도 침수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전남 한평군 엄다면에선 60대 여성이 실종됐습니다. 하천 수위가 불어나자 남편과 함께 수문을 열러 밖을 나갔다가 물길에 휩쓸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한평에는 최대 시간당 71mm의 폭우가 내렸습니다. 경찰은 2개 기동대를 투입해 수색에 나섰습니다. 경남에서도 밤새 침수 피해는 계속됐습니다. 차도에 물이 차올라 종아리까지 잠겼고 나무가 떨어져 차도를 막는 아슬아슬한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주차장이 침수되기도 했습니다. 경남에서도 지난 밤새 4명이 침수 우려로 일시 대피했습니다. 총 10개 국립공원과 299개 탐방로는 출입이 통제됐습니다. JTBC 김지윤입니다. 멕시코에서 우리 국민 2명이 총에 맞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30대 남성들로 사업차 멕시코를 방문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모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는데 현재 위독한 상태로 전해집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멕시코 톨루카 지역에서 우리 국민 2명이 총격을 당한 것은 우리 시간으로 어제 아침 7시 50분쯤입니다. 사건 발생 지역인 톨루카 지역은 수도 멕시코시티에서 서쪽으로 약 40km 떨어진 곳으로 5번째로 큰 도시이며 멕시코 최대의 자동차 산업 단지입니다. 피해자 2명은 모두 30대 남성으로 현지에는 사업차가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언론은 피해자들이 사건 당일 톨루카 현지 부동산 개발회사와 사업 논의를 예정하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시내 은행 앞 거리에서 총격을 당했다는 보도가 나오는 가운데 즉시 현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지만 위독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총격범은 범행 직후 피해자의 차를 훔쳐 달아나다 버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사관 관계자는 범인의 신원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피해자들이 권총 강도를 당한 것 같다고 현지 경찰에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피해자 가족들은 멕시코 현지로 급히 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멕시코 경찰은 사건 현장 주변 CCTV와 피해자들의 은행 계좌를 확인하고 달아난 범인의 뒤를 쫓고 있습니다. JTBC 이주찬입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퇴임 후 기밀 문건을 직접 들여다보는 정황이 담긴 음성 파일이 공개됐습니다. 이 문서가 기밀이라는 걸 아는 듯한 정황이 담겼는데요. 커지는 사법 리스크에 공화당 지도부에서도 트럼프의 경쟁력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 김필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 여성 직원과 문서를 뒤적이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This was done by the military, given to me. I think we can probably, right? 또 문서들을 자랑하듯 보여줍니다. It's so cool. I mean, it's so. Look, we heard and you probably almost didn't believe me, but now you believe me. No, I believe. It's incredible, right? 2021년 트럼프 전 대통령이 퇴임 후 자신의 뉴저지 별장에서 직원들과 나눈 대화입니다. CNN이 입수한 이 녹음 파일에선 이 문서가 기밀이란 사실을 알고 있는 듯한 정황이 담겼습니다. 지난 9일 기밀문서 불법 반출로 연방검찰에 기소된 그는 가지고 있던 게 기밀이 아니라고 주장해왔습니다. It wasn't a document. I had lots of paper. I had copies of newspaper articles. I had copies of magazines. 방송이 나간 뒤 그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특검이 불법적으로 녹음 파일을 유출하고 조작했다면서 대선에 개입하려는 마녀 사냥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커지면서 공화당 지도부 내에서도 조금씩 회의적인 반응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공화당 출신인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이 이날 방송 인터뷰에서 한 발언에 미국 매체들이 주목했습니다. Can he win that election? Yeah, he can. You think he can? The question is he the strongest to win the election? I don't know that answer. 워싱턴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 한편 미국 곳곳은 이상기후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중부지방에선 영화에서나 볼 법한 토네이도가 덮쳐 3명이 숨졌고 남부에선 폭염으로 등산을 하던 부자가 숨졌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홍지은 특파원입니다. Yeah, it's coming back this way. You guys take cover.
거대한 소용돌이가 주택가를 집어삼키자 지붕과 파편들이 사방으로 날아갑니다. 미국 인디애나주를 비롯한 중부 내륙 지방에 우박을 동반한 토네이도가 몰아쳤습니다. 인근 마틴 카운티 농가에선 남성 한 명이 토네이도에 휩쓸려 숨졌고 주택 수십 채가 뜯겨나가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I've had close calls with tornadoes, but nothing like this. 전날 인디애나 인근 아칸소에서도 나무가 넘어지며 2명이 숨졌습니다. It was terrifying. When 미 국립기상청 폭풍예보센터는 600여 건의 기상특보를 발령했습니다. 반면 남부 지역은 역대급 폭염으로 펄펄 끓고 있습니다. 텍사스주 한 국립공원에선 30대 아버지와 10대 의붓아들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폭염에 등산로를 오르던 아들이 쓰러졌고 아버지는 구조 요청을 하러 가던 중 차량이 추락해 현장에서 직사했습니다. 이날 최고 기온은 48도를 넘어 평년 기온을 훨씬 웃돌았습니다. 이 같은 악천후로 미 전역에서 항공편 8천여 편이 지연되거나 취소됐습니다. 기상당국은 다음 달 초까지 불안정한 기상 상태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은입니다. 오늘부터 나이를 세는 기준이 모두 만 나이로 통일됩니다. 법제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만나이 통일법이 오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 민사상 나이는 이제 모두 만 나이로 표시해야 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오늘부터 나이는 모두 만 나이를 의미합니다. 군대와 초등학교를 가는 시기, 공무원 시험을 볼 수 있는 나이 등 이미 만 나이를 기준으로 운영되던 정책과 제도는 기존대로 유지됩니다. 우리나라 침대 산업을 개척한 에이스침대 창업주 안효수 회장이 엊그제 밤 향년 93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1963년 에이스침대 공업사를 세운 안 회장은 1999년엔 침대공학연구소를 설립하고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과학입니다라는 유명한 광고 문구를 선보였습니다. 1999년부터는 매년 설과 추석에 지역사회에 백미를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안 회장의 빈소는 삼성 서울병원에 마련됐고 발인은 모레 30일에 치러집니다. 세상이 정해준 내 역할이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맥없이 쓰러져간 하찮은 내가 아니지 숨을 힘껏 젖힌다 빛바랜 낡은 가면이 잠자던 나를 깨운다 난 현금 가면 이다. 네, 남부지방 호우 관련 소식은 상암로 클라스 후반부에 또 자세히 현장 연결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내 소식 더 살펴보겠습니다. 도시락 이슈 이도선 기자, 월드클래스 이용주 캐스터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도선 기자, 오늘 도시락 바로 열어볼까요? 네, 첫 번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시락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네, 이유 있는 바가지. 요즘 이거 난리죠. 네, 최근 지역 축제에서 연이어 바가지 논란이 일었습니다. 뭐 옛날 과자가 한 봉지에 7만 원씩 하고 어묵 한 그릇에 만 원에 팔려서 갑론을박이 이어졌는데요. 저희 취재진이 알아봤더니 이게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영상 먼저 보시죠. 네, 최근 끝난 이 강릉 단오제에서 한 식당에 내놓은 음식입니다. 순대 저 엄청 좋아하는데 오징어 순대도 보이네요. 맛있겠다. 소스 올린 양배추도 보이는데 이거 얼마일 것 같아요? 한 만 원 정도? 만 원? 만 원? 네. 만 원? 순대 개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네, 만 원, 3만 원이랍니다. 지금. 3만 원. 3만 원. 비싸네. 좀 비싸 보이죠? 축제 때 음식이야 뭐 조금 비쌀 수는 있지만 요즘 해도 너무하다 싶은데 왜 이런 건지 다음 장면 준비했습니다. 네. 네, 자정이 넘은 시각에 남성들이 마주 앉아서 이야기를 하면서 현금을 5만 원짜리 다발을 막 주고받고 있습니다. 최근 열렸던 강릉 단오제 영업이 끝난 뒤 모습인데요. 네, 저렇게 현금 주고받는데 무슨 일이 있는 건지 한번 들어보시죠. 네. 마감하자. 마감해. 아이고 너무 많이 가지고 살릴 돈이 없네. 2,600에 30불 얼마야? 30불 괜찮은데 얼마야? 순서로 30불. 750. 750 입금해야 되네. 4개월에 안 되겠다. 네, 수수료 30%라고 하죠. 축제에 참가한 상인이 자릿세를
내는 장면이었던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무슨 장사 끝나고 정산하는 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그러게요. 축제에서 자릿세. 음식을 파는데 입점한 상인들이 자릿세를 저렇게 현금으로 네. 돈다발로 주는 거예요? 네, 30% 내고 있다라는 그 장면이 딱 취재진한테 포착이 된 거죠. 예. 이 지역 축제는 보통 그 지역에 사는 사람만 음식점을 운영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지역 주민이 상인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이 자릿세로 매출의 30%를 떼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매출의 30%. 네, 매출의 30%. 상당히 많죠. 이 취재진이 이 상인을 따로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보시죠. 사시는 원래 지역이 어디세요? 저는 농산이에요. 강원도민만 운영할 수 있는 가게 아니에요? 그렇죠. 매출에만 30%를 가져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인건비, 재료비, 손 한 대 코 푸는 거죠. 군산 사람이.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지역 축제에서는 그 지역 사람들만 물건을 팔 수 있고 다른 지역 사람들한테는 명의를 빌려주고 돈을 받는다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이제 알아내서 이제 보도를 한 건데 논산 분이에요. 논산 사시는 분이 강릉 단오지에서 음식을 팔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 음식값 비싸게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나가는 돈이 있으니까요. 이 돈을 받는 방식도 좀 독특한데요. 카드로 계산하면 이모 씨가 떠요. 이 자리 주인이에요. 예. 현금으로 계산하려고 이 계좌이체를 하면은 최모 씨에게 보내는 건데 이 최모 씨가 그 식당을 운영하는 상인 이름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 왜일까요? 결국엔 맞아요. 세금 줄이려고 매출 규모를 줄이려고 이런 식으로 했던 겁니다. 그럼 뭐 세금 줄여보겠다고 지금 저렇게까지 뭐 자릿세도 받고 뭐 자리를 빌려주고 하는 건데 좀 궁금한 게 이 두 사람이 서로 다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서로 이거 어떻게 알고 자리를 빌려주고 그 30%를 받고 이게 어떻게 원래 되는 뭐 거예요? 지인 아닐까요? 아는 분인가?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게 중간에 사람이 있었어요. 브로커가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좀 전문적으로 연결해주는 사람이 있었던 건데요. 명의를 빌린 식당을 가져다가 다른 상인들에게 알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식당을 몇 개 모아서 여러 사람한테 이제 주고 너가 나중에 이제 자릿세를 내라. 뭐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건데요. 네. 취재진이 이 브로커에게 직접 접근을 해봤습니다. 인터뷰 들어보시죠. 관례대로 통용되던 걸 이 바닥에서 나만 잡자고 하면은 이게 좀 너무 억울하잖아요. 몇 병 내가 받아 먹었어요. 올해는 일체 그런 게 없어요. 네, 뭐 좀 억울하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자릿세로 수천만 원을 냈다는 상인도 있었는데요. 매년 반복되는 문제이지만 주최 측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잡지 않으면 결국 피해는 축제를 즐기러 온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것 맞아요. 같아요. 그렇죠. 음식의 질도 떨어지고 가격은 비싸지고 좀 지역 축제 요새 좀 잡음이 많아서 빨리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도시락도 열어주시죠. 네, 두 번째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손도 못 쓴다인데요. 이 소식 요 며칠 떠들썩했던 그 이야기입니다. 네. 이 인천의 한 상가 건물에서 일어난 일인데 지하 주차장 입구에 차량이 떡하니 버티고 있습니다. 벌써 일주일째라고 하는데요. 차량 주인 오리무중입니다. 화면 볼까요? 네, 주차장. 지금 차가 들어오는가 싶더니 갑자기 사람이 네. 뭔가를 해서 내리려는 것 같아요. 뭔가 문을 열고 나올 것 같은 상황인데 네. 이 사람 잠시 저 접어요. 그리고 사이드미러 접고 사이드미러 접고 문을 열고 주차를 하네. 버립니다. 저기다가 주차를 한 거예요. 어머. 저기가 나가는 그 차단기. 진출 입구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차단기 앞에 딱 한 거예요. 아. 차량 주인 상가 임차인이라고 하는데요. 건물 관리단이 외부 차량이 장기 주차하는 걸 막기 위해서 최근 주차장 입구에 저렇게 차단기를 설치하고 요금을 받기 시작했는데 여기에 불만을 품고 입구를 이렇게 보시는 대로 막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와, 아니 이게 상식적으로 제가 좀 납득이 조금 안 되는데 그 일주일 동안 저렇게 입구를 막으면 저거는 그러면 저 차를 뭐 어떻게 뭐 치울 수 있는 뭐 방법이 없으니까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저러면 바로 견인해 가거든요. 바로 이제 견인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게 쉽지 않다고 해요. 네. 왜 그런가 저도 이유를 좀 찾아봤더니 여기가 건물 주차장 입구예요. 네. 이게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에요. 도로면은 뭐 경찰이나 지자체에서 견인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는 상가 건물 내부, 뭐 따지고 보면 사유지 같은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관할 구청과 경찰이 강제로 치울 수 있는 그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합니다.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별수 없이 차량 주인이 나타나서 차를 옮기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주인 어디 있는지 지금 오리무중이라 그랬잖아요. 어디 있는지 모르는 상황인 거죠? 네, 지금 어디로 갔는지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경찰이 신고를 받고선 이 차량 주인과 가족들에게 출석을 통보했습니다. 나와라, 경찰서 나와라. 그런데 나오지 않았고요.
그래서 일단 이 일반 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차량 주인인 40대 남성을 입건한 상태입니다. 경찰은 차량 주인에 대해 체포영장과 차량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는데 이게 검찰에서 기각이 됐어요. 출석 통보에 불응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아직은 이르고 혐의 입증 목적으로 차량을 압수할 만한 이 법적인 근거, 이유가 없다라는 그런 취지라고 하는데요. 네. 경찰은 이 차량 주인에게 출석을 재통보하고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저 건물이 어떤 구조인지 모르겠지만 다른 출구가 없다면 지금 주차장에 가득 차 있는 다른 네. 차들은 지금 그 차주들은 차도 이용도 못하고 아마 입구 열어서 나가거나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겠죠. 들어온 길 열어서 네네. 그럴 수도 있겠네. 불만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표현해도 되는 건지 좀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요건 조금 어떻게 되는지 네, 저도 새로운 소식 있으면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월드 클래스로 가보겠습니다. 네, 월드클래스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밤사이에 전해진 이 러시아 상황을 집중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러시아 용병 기업 바그너 그룹의 반란이 지난 24일 하루 만에 끝났지만 후폭풍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먼저 무장 반란을 일으켰던 바그너 그룹 수장 프리고진은 벨라루스로 갔습니다. 네. 우리 시간으로 어젯밤이죠.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이 프리고진이 벨라루스에 있다고 국영 매체를 통해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프리고진의 전용기가 벨라루스에 도착했다, 구금됐다, 온갖 설이 난무했는데 대통령이 직접 뭔가 확인해 준 거군요. 예, 현재 프리고진과 바그너 그룹이 벨라루스를 거점으로 삼을 가능성이 나오면서 주변국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푸틴이 프리고진에 대한 숨통을 조이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어허. 푸틴 대통령은 우리 시간으로 어젯밤 러시아가 프리고진과 바그너 그룹에 지난 1년 동안 2조 5천억 원을 줬다면서 사용처에 대해 조사하겠다고 직접 나서서 압박했습니다. 야, 결국엔 돈줄을 딱 지겠다 이건데 용병그룹이면 사실 월급 안 주면은 싸우고 충성할 이유가 없는 셈이잖아요. 그렇죠. 어제 이제 푸틴 대통령이 처음으로 반란 이후로 처음으로 TV 연설도 했다고 하는데 이제 시작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앞서서 이 푸틴 대통령은 첫 연설부터 이 프리고진을 향해서 배신했다라는 말을 수차례 썼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Однако организаторы мятежа, предав свою страну, свой народ, предали и тех, кого втянули в преступление. 와, 또 러시아 말 못 알아듣는데도 되게 단호해 보여요. 강경하게 표정만 봐도. 무서워요. 네네네. 지금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네, 느껴지죠. 또 이렇게 프리고진을 향해서 법의 심판을 받을 거라고도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외신에서는 법 외의 심판 또 있지 않을까라는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프리고진은 완전 낙동강 오리알 신세네요. 예, 또 앞서 이 프리고진은 자신의 텔레그램에 11분짜리 음성 메시지를 올리면서 또 지금 사태를 급히 수습하려고 하는 모양새인데요. 이것도 한번 들어보시죠. 네. а не для свержения власти в стране. Это то, что мы не хотели пролить русскую кровь. 전복을 위한 게 아니고 군 수뇌부에 항의하러 간 것이었을 뿐이라고 지금 하는 말이지만은 상당히 지금 본인이 위험한 상황에 놓인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 보이네요. 네, 자 그런데 이런 가운데요, 러시아의 내부 혼란을 틈탄 우크라이나의 반격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허. 공세를 이어간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이 통제하던 드니프로강 남쪽 마을과 동부 격전지인 도네츠크 일부를 탈환하고 환호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Сьогодні по всіх напрямках у наших воїнів було просування вперед, і це щасливий день. 특히 한 우크라이나군 사령관은 지금 이렇게 팝콘을 한가득 쌓아놓고 팝콘이에요? 반란 사태를 보도를 시청하는 영상을 SNS에 올려서 지난 주말에 매우 크게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지금 저 군사령관 말고도 우크라이나에서는 지금 팝콘 먹으면서 러시아 상황 지켜보는 그런 영화 보듯이 조롱성 영상이 지금 유행하고 있다고 하네요. 다음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네. 자, 우리 일상 곳곳에서 쓰이고 있는 로봇이 예술계에 진출했습니다. 색다른 무대 감상해 보실까요? 자, 지금 이렇게 등에 짊어진 듯한 느낌이에요. 불편하지도 않은지 이 상태로 지금 음악에 맞춰서 우아한 움직임을 쏟아냅니다. 일본 도쿄대 소속 공학자들이 개발한 로봇팔 지자이 암스입니다. 성능을 효과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일본 전통 꼭두각시 인형극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서 이 공연을 펼쳤는데요. 등에 가방처럼 메고 사용할 수 있는 이 로봇팔은 인간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제3의 팔을 목적으로 설계됐다고 합니다. 다양한 미세 관절로 연결되어 있고요. 팔을 구부리거나 손으로 이렇게 움켜쥐는 등 이 춤까지 출 정도로 매우 자연스러운 동작을 수행할 수 있는데요. 앞으로 공장, 창고, 병원 같은 곳에서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작업을 동시에 수행해야 할 때 특히 유용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참 좋아 보이는데 전 개인적으로 그 영화 스파이더맨에 나오는 닥터 옥토푸스 그 악당처럼 보이는 그 그러네요. 모습만 조금 살짝 개선한다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지금 한 남성이 연못가에서 낚시를 하고 있는데 느낌이 조금 싸해서 뒤로 좀 물러나는 느낌이에요. 근데 지금 갑자기 악어가 이렇게 막 튀어나와서 남성에게 돌진합니다. 미국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다리도 짧은 악어가 이렇게 빨리 달릴 줄 누가 알았을까요? 알고 보니까 악어는 단거리의 경우 평균 시속 12km에서 14.5km의 속도를 낼 수 있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이야 10km 정도로 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보다 빠른 거예요. 이날 이 소동을 피운 악어는 낚시꾼이 안전한 거리까지 멀어지자 공격을 포기하고 연못으로 되돌아갔는데요. 전문가에 따르면 이 지역에 서식하는 악어는 무려 약 10만 마리나 된다고 합니다. 그중에 먹이를 받아 먹어본 경험 있는 악어는 종종 먹이를 노리고 사람에게 공격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면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월드클래스였습니다. 네, 지금 시각 8시 40분입니다. 저 같은 경알못, 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당장 내 돈이 되는 지식, 머니클래스. 오늘의 키워드 먼저 보시죠. 물가 안정됐다는데 왜 체감은 안 될까? 농심 신라면 다음 달부터 값을 4.5% 낮춥니다. 삼양식품도 삼양라면 같은 12개 제품 값을 4.7%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 라면 가격 인하, 이런 뉴스 전해드리는 게 정말 드문데 실제로 이 두 회사가 값을 내린 건 2010년 이후에 13년 만이라고 합니다. 이 배경엔 정부의 압박이 있었죠. 그런데 이렇게 라면값 내린다고 물가 잡을 수 있을까요? 한국은행은 물가가 안정됐다고 금리까지 동결했는데 왜 저는 체감하기 어려운 걸까요? 물가가 진정되는 날이 오긴 하는 걸까요? 전문가와 함께 물가에 대한 모든 것 짚어보겠습니다. 경제 빅픽처를 그려주시는 분이죠.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물가가 얼만큼 올랐다, 요 얘기 사실 자주 하는데 네. 그때 말하는 물가, 어떤 걸 기준으로 네. 계산하는 건지 이거 좀 짚어주세요. 맞습니다. 우리가 기본을 좀 알 필요가 네. 있을 것 같습니다. 물가 총정리, 센 기초 이렇게 네.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가는 말 그대로 물건의 가격입니다. 가격. 예. 근데 물건의 가격이 오르면 뭘까요? 그걸 인플레이션. 물건의 가격이 떨어지면 디플레이션. 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물가를 계산할 때 우리 앵커님께 질문 드려볼게요. 네네. 1년 동안 소비하는 소비 품목이 몇 가지나 됩니까? 몇백 개는 넘을 것 몇백 같은데요? 개는 넘을 것 같죠. 과자, 라면. 예, 그걸 품목대로 다 바구니에 넣으면 네. 460여 가지가 될 거예요. 그래서 통계청에서는 소비자 물가를 조사할 때 네. 460여 가지 소비 품목의 가격 등락률을 계산하는 겁니다. 아하. 주로 그 품목에는 식료품 몇 가지, 주류 몇 가지, 담배, 의류, 주택, 전기, 수도, 가사도우미까지 460여 가지의 가격의 전년 대비 등락률을 계산하는 것이다. 아하. 이게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한 해 전 대비해서 등락률을 계산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추이를 한번 볼까요? 어떻게 됐나요? 네, 그 물가 상승률이 지난 22년 7월에 6.3% 정점을 찍었죠. 네. 그리고 3.3%까지 상당 부분 떨어져 왔다. 이게 물가 상승률의 추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하. 보면, 그러니까 제가 이게 좀 헷갈리는 게, 네. 그럼 그게 그래프가 내려갔잖아요. 네. 물가가 내려간 건가? 네. 그럼 물건까지 싸진다는 건가? 네. 근데 왜 이렇게 계속 비싸지지? 이런 차이는 어디서 나옵니까? 네, 이 질문이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네. 제가 여기 물이 한 병 있는데요. 예. 작년에는 1,000원이었어요. 예. 올해는 2,000원이에요. 그리고 내년에는 3,000원이 됩니다. 네네. 그럼 물가는 1,000원씩 올랐죠. 네. 근데 물가 상승률은 100% 올랐다가 50% 오르죠.
아, 그러네요. 그렇죠? 1,000원에서 2,000원이면 네. 100% 오른 거고 2,000원에서 3,000원 오르면 50%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의 가격은 여전히 1,000원씩 오르지만 물가 상승률은 떨어지는 거예요. 2021년 대비 2022년 물가 상승률은 5.4%였는데 네. 거기서 또 3.3%나 오르니 물가 상승률은 떨어져도 물가는 떨어진 게 아니다. 물가 상승률이라는 숫자는 5.4에서 3.3으로 뭔가 숫자는 줄어들었는데 그렇죠. 물가라는 어떤 물건의 가격은 계속 오르는 거군요. 가격은 계속 오르는 것이다. 그게 여러분들이 체감하시는 물가와 물가 상승률의 개념이 이래서 다른 겁니다. 예. 두 번째 또 한 가지 드릴게요. 소비하는 품목이 정말 많지만 네. 우리 소비하는 품목마다 다 저마다 다를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주유를 많이 해서 주유비가 저의 체감 물가예요. 주부 여러분들이라면 장바구니 물가가 아마도 체감 물가예요. 네. 건설업자 사장님이라고 한다면 철강이나 건설 자재 가격 상승이 그게 체감 물가예요. 예. 저마다 체감하는 물가가 다른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네네. 지금 이야기 나누는 이 물가 상승률의 개념은 전년 동월 대비 가격 등락률입니다. 네. 그럼 22년 6월 가격과 23년 6월 가격을 비교하는 것인데 예. 우리네 체감 물가는 다소 어제 대비예요. 그렇죠. 어제 샀던 물건 대비 오늘의 물건. 며칠 전에 마트 갔는데 이거 얼마였는데 그렇습니다. 떨어져서 다시 가서 사려고 보니까 왜 올랐지? 그렇죠. 이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결과적으로 물가 상승률의 개념과 네. 체감 물가의 개념 자체가 상당 부분 괴리가 있는 것이지 이 물가 상승률이라는 지표가 나의 체감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는데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고 있다. 저 통계 잘못된 거 아니야? 이렇게 접근하시기보다 원래 다른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물가 상승률, 상승한 정도를 나타낸 거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어떤 품목들이 좀 상승을 주도했는지 좀 살펴보죠. 네, 유독 물가 상승률은 많이 떨어진 것 같은데 네. 체감 물가는 여전히 높은 이유는 유독 내가 소비하는 품목의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네. 중요한 자료들을 제시했습니다. 가공식품 같은 경우는요. 아이스크림 11.8%나 올랐어요. 라면 12.4%, 과자 13%, 빵 14%. 이런 가공식품뿐만 아니라 각종 서비스 품목의 가격도 많이 올랐는데요. 예. 세탁료가 11%. 또 혼자 사는 1인 가구 생각해 보세요. 네. 세탁료가 11% 오르면 어마어마하게 가격이 오르고 있다고 느낄 겁니다. 그렇죠. 역시 간병 도우미, 목욕료, 보험료 전반적인 재화나 서비스 가격이 이렇게 오르고 있기 때문에 유독 이런 품목을 많이 소비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 등락률이 3.3%로 떨어졌다고 도저히 실감이 안 될 수 있겠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약간 지금 보면 약간 실생활에서의 어떤 정말 필요한 것들이 좀 오르는 느낌이라 좀 씁쓸하긴 합니다. 맞습니다. 자, 아까 라면도 나왔는데 최근에 네. 이제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밀 가격이 이제 많이 내렸는데 네. 라면 값은 안 내리고 있다라고 해서 사실상 정부가 압박했다라는 네. 그런 분석이 나왔고 네. 어제 마침 예. 농심과 또 삼양식품이 7월 1일부터죠. 다음 달 1일부터 라면 값을 내리겠다. 네. 여기에 새우깡도 껴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같이 내리겠다라고 맞습니다. 전격 발표했습니다. 예. 앞으로 이런 좀 줄줄이 인하 바람 네. 있을 것 같다고 보십니까? 어떠세요? 물론 이 회사 입장에서 식료품 회사 입장에서는 이 밀 가격이 바로 직결돼서 이 라면 가격을 결정짓는 게 아니다. 네. 그 입장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국제 선물 시장에서의 밀 가격이 이게 말 그대로 사오는 거래 가격에 반영되려면 한 6개월 정도의 시차를 거칩니다. 네. 결국 이 밀 가격이 국제 선물 시장에서 밀 가격이 45%나 떨어졌지만 이것은 6개월 후에나 나타날 것이고 지금 가격은 그렇지 않다. 이런 관점에서 이 밀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라면 가격을 계속 올리면 되느냐라는 그 주장에 대해서 상반된 입장을 갖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러나 정부로서는 물가를 어쨌든 잡아야 되고 서민들이 이 라면 가격 오르고 또 쌀 가격 혹은 밀 가격, 빵 가격 이런 주요 식생활에 관련된 품목들이 오르면 정말 힘들거든요. 그렇죠. 그걸 통제하기 위해서 움직인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라면 가격 잡는다고 과연 물가 잡힐까? 네. 이것은 다른 생각입니다. 예. 마치 두더지 게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어. 라면 가격 잡아요. 그다음 우유 가격 잡아요. 네. 그러면 460여 가지 품목을 계속 잡는 사이에 다른 품목 가격이 오를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과연 라면 가격 잡는다고 이 노력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나 이렇다고 물가가 잡힐까? 다른 생각이고요. 또 한 가지 걱정, 우려는 뭐냐면요. 가격을 통제하려고 하면 양이 줄어요.
그렇죠. 품질이 줄어요. 아, 덜 좋은 원자재를 쓴다거나 덜 양을 투입할 가능성이 있어요. 네. 가격을 조정하려는 노력이 정말 마냥 좋은 것인가 하는 우려, 이런 여러 가지 우려들도 같이 드는 국면입니다. 그렇군요. 앞으로 뭔가 지금 뭐 삼양식품이나 농심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네. 가격을 인하하다 보면 그렇게 업계는 뭐 용량을 줄이거나 네. 뭐 자재를 좀 값싼 걸로 할 수도 있다. 그렇게 전망은 충분히 할 수 있어 보이네요. 기업의 목적이 이윤극대화인데 네네. 말 그대로 가격을 통제하려고 들으면 비용을 또 줄여야 되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또 여러 업계에서 움직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이런 노력도 조심스러울 수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이렇게 네. 외식이나 식료품 가격이 오르면 네. 사실 더 큰 고통을 받는 거는 뭐 소위 저소득층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쪽 생계가 위협받는다 네. 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정확하십니다. 네. 우리 소득 계층별로 봤을 때 고소득층의 경우에는 식료품 소비 지출액이 얼마 차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식료품 말고 그밖에 여가, 오락, 스포츠 여러 소비 지출을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저소득층일수록 절대적인 소비액이 바로 식료품 지출액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식료품 가격이 오르면 이것은 특히 저소득층에게 엄청난 심각하죠. 고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예. 근데 보시는 것처럼 소득은 3.4% 찔끔 오르고 저소득층의 소득은 1.3%밖에 못 올랐는데 물가는 소비자 물가는 4.7%나 오르고 외식 물가는 7.5%, 가공식품은 더더군다나 10%에 가깝게 올랐기 때문에 네. 이것은 그 고통이 저소득층에게 가중된다라는 우려가 있고요. 네. 특히 이런 면에서 제가 연초에도 23년에는 가난해지는 시대, 내피배 시대 이렇게 표현을 했었잖아요. 정말 소득은 찔끔 오르는데 물가는 이렇게 오르니까 실질 소득은 오히려 줄어드는 네.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물가를 하루빨리 안정화시키는데 총 동력을 가동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책적으로도 물가 안정 관리 좀 더 중점적으로 해야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비 소식 마지막으로 짚고 프로그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젯밤부터 광주 전남에는 많은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전남 한평에는 시간당 70mm가 넘는 비가 내려서 주민 1명이 실종됐고 광주에는 300mm 넘는 강수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진명 기자, 지금도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까? 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광주 각화 IC 진출로입니다. 밤사이 많은 비로 토사가 유출되면서 복구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도로는 오늘 낮 12시까지 통제될 예정입니다. 어젯밤부터 내린 비는 지금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광주에는 한때 시간당 50mm 넘는 빗줄기가 쏟아졌습니다.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에는 호우특보가 아직 내려져 있습니다. 어젯밤부터 광주에는 274mm, 전남 담양 217mm, 한평 196mm의 비가 내렸습니다. 피해도 이어졌습니다. 광주와 전남 소방본부에는 밤사이 200건 넘는 비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시간당 7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진 전남 한평에서는 하천 수문을 열기 위해 외출했던 60대 여성이 실종됐습니다. 광주에서는 오늘 새벽 석곡천 제방 50여 미터가 유실되면서 월산마을 주민 100여 명이 인근 초등학교로 긴급 대피했습니다. 서구 금호이동 주민센터 앞 도로 등 곳곳에서 도로 침수가 발생해 배수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네, 비는 언제까지 더 내릴 걸로 보입니까? 네, 어젯밤부터 내린 비는 오늘 오전까지 내린 뒤 소강 상태를 보일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에는 30에서 80mm, 광주와 전남 서부에는 10에서 60mm가 더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광주광역시에서 JTBC 정진명입니다. 네, 이번엔 경남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경남에도 어젯밤부터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비 피해 신고도 잇따르고 있다는데요. 경남 창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배승주 기자, 지금 그곳 비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제가 나와 있는 경남 창원시에는 밤새 비가 내리다 그치기를 반복했습니다. 간간히 천둥과 번개까지 쳤습니다. 현재 경남에 내려진 호우특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오늘 아침 6시까지 남해군에 79.1mm가 더 내려 지난 25일부터 누적 강수량은 276.4mm를 기록했습니다. 또 사천과 진주도 누적 강수량이 200mm를 넘었습니다. 네, 지금 배 기자가 소방서에 있는 것 같은데 접수된 피해가 있습니까? 네, 저는 창원 성산 소방서에 있는데요. 현재 근무 교대와 장비 점검이 진행 중입니다.
비 피해 대비해 밤새 직원들이 출동 대기하면서 마음을 졸였습니다. 이쪽을 보시면 배수 펌프가 있습니다. 차량에도 모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비 피해 신고는 서부 경남에 집중됐습니다. 남해군 일대에서 주택 4채가 침수돼 주민 4명이 이웃집이나 경로당으로 피신했습니다. 또 진주에서는 도로가 물에 잠기는 등 주민 밤새 59건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산림청은 새벽 1시부터 경남에 산사태 위기경보 경계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현재 지리산 국립공원 등 출입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창원 성산 소방서에서 JTBC 배승주입니다. 네, 지금 비가 소강 상태인 곳도 있지만 오후까지 소나기가 이어질 수 있고요. 또 내일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한 번 더 온다고 하니까 계속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또 산사태, 감전 사고도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상암 노클라스 내일 아침 8시에 김하은 앵커와 함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